박홍근 우리 질의해 주십시오. 아유, 나 참 말씀 들으면서 갈수록 대상이 다 싫습니다. 이게 이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오늘 그 소상한 그 해명도 부족할 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지명 이유로 얘기했던 통일비서관 때의 그 성과도 없었죠. 오히려 무능하고 문제가 많았죠. 그다음에 학자로서의 능력도 지금 말을 다 바꿔가지고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진짜 믿겠습니까? 근데 더구나 지금 그러면 통일부 장관으로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냥 뭐 앵무새처럼 통일력치 수립하고 교류협력에 뭐 역할을 하고 뭐 교육시키겠다 주민들 국민들 이렇게 뭐 하나만한 이야기 하려고 그 자리에 서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대북 관계에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선 북한에 대한 이 정보라든지 이해 이런 걸 좀 더 충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걸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 파악은 통일부가 잘합니까? 국정원이 잘합니까? 저도 정보위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답변하지 마시고요. 참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어렵다 얘기를 했잖아요. 대화 파트너가 당신들을 내가 인정할 수 없어 하면서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더구나 그동안 당신들을 붕괴시킬 거야, 전복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오해를 가질 북한이죠. 대화 상대로 인정하겠습니까? 통일부 장관은 특수관계라고 하는 우리 법원의 헌법의 그런 그 정신에 맞춰서 그렇게 특수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그럼 마땅한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다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오늘 대통령실에서 통일부 150명 인력 감축 지시했다는 거 기사가 구체적으로 떴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이 너무 후보자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정작 이제 장관시키려고 하면서 위에서는 150명 그냥 잘라. 8월까지 개성공단 지원재단 없애. 이렇게 지침을 내려요. 혹시 통일부를 없애라고 하는 비밀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장관 후보자 나오신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150명 줄인다는데 당장 뒤에 지금 지원 인력들 나와 있는데 150명 어떻게 줄일 겁니까? 통일부 계획은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 자체가 기능이나 역할을 그럼 대통령실에서 150명 줄이라고 지시가 나왔는데 그거 그냥 나는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보십시오. 지금 다 직원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통일부 600여 명 직원들이 우리 장관 후보자가 우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지금 눈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자신들의 상업의 문제고 명예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책임한 모습이죠. 후보자는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반미 노선을 한다 얘기를 했고 남북이 하나다라는 내용은 북한의 선전선동 술책에 넘어간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남북이 한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면 소위 북한의 식민지론에 말려드는 겁니까? 여기서 한번 좀 답해 보십시오. 그건 제가 이 민족 공존론이나 우리 민족끼리라 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 그 효과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우리 우려하는 정부가 겁니다. 뭐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북한의 그런 그 찬양 문구를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민족이라는 표현을 그럼 안 씁니까? 후보자는? 씁니다. 예. 하나만 좀 더 짧은 거 여쭤볼게요. 자, 트루스 포럼의 주요 멤버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 강연하시지 않았어요? 거기 강연한 적은 없습니다. 2019년 5월 21일.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트루스 포럼하고는 뭐 한미 관계를 그때 제가 강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트루스 포럼하고는 뭐 직접 관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 관계 없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150명이나 감축한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지금 통일부라고 하는 것이 평화 통일을 추진하고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을 하는 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주 업무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통일부가 지금까지는 대북 지원부 역할만 했다 이런 이제 뜻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통일부가 대북 지원을 못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형편, 말하자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서 그 대북 지원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평화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대화, 교류, 협력 그리고 그 안에는 대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우리 그 김영호 후보자는 이 통일부 장관으로는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이 북한에 대해서 독한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잖아도 지금 사실 남북 관계가 참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 제가 김영호 후보자의 이런 유튜브 영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영상을 그냥 드립다 찍어댔던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하면 어찌 남북 대화가 되고 교류 협력이 되고 뭐가 좀 그래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북 지원을 하지도 못했는데 대북 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150명이나 인력을 감축을 하고 그리고 부서를 없애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후보께서 북한은 이제 붕괴되어야 될 그런 체제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기 위한 어떤 군사 전력은 무엇인가? 사실 군사 전력을 후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쭉 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그 신뢰가 있어야지 뭐가 소통도 되고 이게 좀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뱉어놓은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지금 남북 교류를 하겠다, 뭐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얼마나 참 쑥스럽고 사실은 좀 그야말로 어색한 일입니까? 그리고 북한이 뭐 이건 상대도 안 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탈북민들의 이제 탈북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 탈북민들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지키겠느냐, 아니면 선택적 수용을 하겠느냐, 이게 사회에서 한동안 대단히 큰 논쟁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권영세 장관 때 다시 한번 정전의 전원 수용 원칙을 밝혀라, 이런 문제가 제시됐는데, 제가 오늘 이거 장관 후보자께 질의보다는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뭐 이해하면 여러 가지 서신도 밝힐 수 있고 이럴 때 첫 번째로서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다시 천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지금 해외에서 지금 체류하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이 업무가 현 시점에서 지금 이게 통일부 업무입니까? 국정원 업무입니까? 아니면 이게 외교부 업무입니까? 지금 이 개선이 대단히 모호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실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교회에 가서 일요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목사님이 화상 통화를 좀 하자. 그래서 방에 가니까 러시아에 있는 유엔 피난민 수용소에서 거기에 있는 러시아 북한의 벌목공들이 거기에 모여와서 지금 화상으로 들어왔어요. 저한테 막 호소합니다. 지금 여기서 2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한국 대사관이 한 번도 안 와서 지금 한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정용 장관을 찾아가서 이게 다 지나간 이에서 이야기인데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거기 한 번만이라도 가봐라.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 경찰들이 인식이 달라진다. 그래서 정용 장관의 지시에서 모스크바에 있는 우리 대사관 외교관들이 갔어요. 거기에 가니까 벌써 한국 대사관 외교관들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현재는 러시아 경찰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거 함부로 폭행하고 이러면 대사관에서 와서 항의하겠구나. 또 갈 때 라면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서 주고. 그래서 몇 달 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 정부적으로 관심을 돌리고 현지 대사관에서 그 탈북민들이 지금 구류되어 있는 곳에 찾아가고 이러면 그 나라 정부에서도 결국은 홀대 못하고 대해주고 거기 가서 명백히 이 사람들은 탈북민인데 우리 보호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다라는 걸 거기에 있는 수용소를 지키고 있는 경찰들한테 밝히고. 근데 지금 이런 업무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장관에게 제가 공고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오는 탈북민들이 오는 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태국, 몽골 이렇게 몇 지점이 되어 있는데 장관 됐으면 첫 해외 방문 일정으로 한번 이 나라들을 순방하면서 그 나라들에게 뭐 얼마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부 장관으로서 여기에 있는 탈북민들이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공식 좀 제기도 하고 그들을 데려오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업무를 저는 이제 통일부가 나서서 이걸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른 부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태국 그 현지에는 이미 가본 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 한번 가봤어요, 네, 수용소에? 예,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단 살포에 대해서 후보자 질의할게요. 전단 살포는 과거부터 심리전, 적대 행위의 일환이다라고 해서 갈등과 분쟁을 격화시켜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의식에 따라서 7.4 공동 성명이라든지 판문점 선언 등에서 계속 이 의제가 됐고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것은 알고 있죠. 네, 그런 일환으로 해서 이 전단 살포를 금지하자고 해서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들었고, 당시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접경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위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해서 찬성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거 알고 있죠. 네. 그걸 지금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그 법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삐라를 제 기억이 정확하다 한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너무 가혹하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그 앞선 질의에서 그 우리 국회 자료 제출 안 하는 게 법률적 근거가 있고 대통령실에다가 자료 제출한 거는 규정에 의해서 답변 못 하겠다. 이 부분을 제가 뭐 더 뭐 이렇게 몰아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유튜브 하시고 그러실 때는 뭐 이렇게 근거가 없어도 많이 그러셨는데 근거가 없어도 이렇게 막 얘기하셔도 되지만 국무위원이 되셨으면은 반드시 그 법률적 근거라든가 그런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청문회가 통과돼서 국무위원이 임명 받으시면 이게 또 그전 유튜브 하듯이 그냥 뭐 아무런 근거 없이 막 말씀을 하시고 또 정책을 피실까 봐 그게 좀 우려돼요. 그래서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후보자 생각하시기에 대남 적화 통일입니까? 아니면 국제사회에 편입돼서 정상적인 국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남 적화 통일이요? 예. 심각하네요. 그러면 헌법에 나온 평화적 통일 이건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후보자는 보니까 대체로 민족적 그 정체성 입장에서 체제 정체성으로 전환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 낭만적 민족주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남북한 화해 협력을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하실 거예요?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 체제 다시 다른 방식으로 질의해 볼게요. 북한이 체제 보장을 해주면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체제 보장을 해주면 비핵화하겠다. 여기는 동의하십니까? 체제 보장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체제 정체성이 외부에서 해주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노이 회담에서 보면 결국 북미 간의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서로 상호 신뢰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비핵화는 쉬워요. 그죠? 비핵화는 핵 치워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있는 핵. 그렇죠? 그런데 체제 보장은 강력한 신뢰가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핵화 북한 보고 하라는 비핵화는 되게 쉬운데 그럼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특히 주변국들과 북한,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상호 신뢰가 높아져서 북한도 비핵화가 되는 거고 후보자가 원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게 북한도 체제 보장이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신뢰나 첫 단추를 어떻게 쌓아 나가는가 이제 그런 게 참 대단히 아니 이게 또 중요하다 유튜버처럼 생각합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학자시면 근거를 가지고 조금 좀 체계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체제 보장에 대한 통일부 장관으로서 신뢰를 좀 주변국들과 미국에 높여주겠어요? 그게 한국 역할이잖아요. 그건 참 상당히 외부에서는 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 아니 그거 어려우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못 한다는 얘기예요?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학자적 시각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이제 주체가 돼서 장관이 되시면 그 일을 앞에 리딩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가장 책임이 무거우신 수장이시죠. 못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는 정말 참 하기 어려운 그 고도의 어떤 북한이 안 되는데 이거를 북한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아니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 못 해주는데 어떻게 비핵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인 협상이잖아요. 통일부 장관님 기본적인 철학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체제 정체성으로 사고가 입장과 사고가 전환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핵화와 또 체제 북한의 이 핵무기와 이 북한의 체제 문제는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체제 보장은 해주겠는데 일단 비핵화를 해라 이겁니까? 예, 비핵화 협상에는 북한이 한번 네. 고민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